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75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열풍이 대단한데 저도 그거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아내도 보고 딸도 네. 보고 그래갖고 이 참 드라마 보면서 최근에 드라마를 잘 안 봤는데 네. 어떻게 보니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 송중기 볼 때마다 잘생겼구나라는 생각,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우리 집에서도 다 네. 딸도 그렇고 그렇게 하던데 사실 저는 송중기도 송중기지만 35살 된 우리 송혜교의 미모 그것도 예. 대단한 것 같은데 엄청 예쁘죠. 선남선녀라는 그 말이 네. 선남선녀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건데 임 기자는 안 보나요? 보나요? 네, 저는 이진욱 씨 팬입니다. 이진욱 팬이에요? 의자인데 그 송혜교 키가 얼마라고요? 보니까 1m 61로 나와 있는데 그게 검색하신 거예요? 검색했죠. 키가 얼마나 되나? 왜냐면 작아 보여갖고. 예. 그것도 나름 또 매력 있나 봐요. 작은 게 또 그래서 봤는데. 원래 그 남자 어깨에 쏙 들어가는 게 이렇게 여자의 매력이죠. 작은 여자의 매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게 오히려 예, 그 특징이 아닌 특장? 예, 근데 워낙 눈도 생각해요. 예쁘고 피부도 좋고 다 예쁘죠. 35살인데 아주 굉장히 예쁜. 저랑 동갑이에요. 아니 우리 임 기자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더 좋은데 재밌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오징어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야 오징어가 뭐냐 둘째 딸한테 물어보니까 1초도 안 돼서 정답이 나오는데 못생긴 남자 오징어라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무 평면적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윤곽도 없고 흐물흐물거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 이제 남자들 특히 이제 통칭해서 오징어라 그러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 함지 내비를 할 때 함을 지고 그럴 때 오징어 가면을 쓰는데 그렇죠. 오징어 가면 쓰면서 눈, 코를 이렇게 구멍을 내고 하는데 그 얼굴을 생각하면 또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좀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고 그래서 이게 인격 모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그 못생긴 사람들을 오징어라고 비유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하면 또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동물로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는 부분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특히나 이제 올빼미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악인 불의의 상징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올빼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빼미랑 같이 곁들이면서 주제는 결국 오징어 남편의 항변 그다음에 이제 송중기 점점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을 동물로 비유해서 욕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 강아지라는 게 우리 좋은 표현이지만 개 같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억양이 그렇죠. 개, 애깨 이렇게 하잖아요. 쪽제비 같다 그러든지 여우 같다든지 옛날에는 그 이리와 승량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한자로는 시랑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그 중국의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지원군, 중국 지원군에서 보면은 미국을 이리와 승량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랑이라고 하는 표현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늑대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번 그 올빼미하고 봉황 얘기를 한 그런 기억도 좀 나긴 나는데요. 그때 누구를 올빼미 봉황이라고 하셨었죠? 역사적으로 올빼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불인 그러니까 어질지 않은 그다음에 악인 이런 대명사로 하고 봉황은 성인군자의 대명사를 일컬어줬는데 사실 올빼미가 지금 너무 귀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대접받고 있잖아요. 야행성 맹금류라 그러는데 이제 그 3,0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런 그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빼미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래요? 예로부터 이제 올빼미가 어미를 잡아먹는 아주 그 흉악한 새다 이런 악명을 떨쳤는데 사실은 그 이 3,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주나라가 생긴 게 창업한 게 기원전 1043년, 46년 무렵이라고 하는데 3년 뒤에 이제 주나라의 창업 공신인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성왕이라고 아주 3살짜리 어린 조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섭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촌이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공이 첫 아들이 큰 삼촌이고
그 주공의 동생들이 또 있었는데 관숙과 최숙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공이 좀 독주를 하니까 어린 그 왕을 조카를 이제 내세워 갖고 독주를 한다고 생각했던 주공의 동생들인 관숙, 최숙이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큰 삼촌이 조카를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리게 되니까 가뜩이나 이제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 동생들이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막 나라를 어지럽히고 반란까지 일으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공이 두 동생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고륙상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조카인 성왕이 너무 어리니까 왜 그런지 그게 왜 우리 큰 삼촌이 왜 그 자기 동생들을 막 죽이고 작은 삼촌을 죽일지 모르고 막 이렇게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을 위해서 시를 낭비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왕실의 위기를 경고하는 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올빼미야 올빼미야 이미 내 자식을 잡아먹었으니까 내 집까지는 헐지 마라. 뭐 이런 이 시를 남겨요. 이게 시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빼미가 애비를 잡아먹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맹수를 뜻하는 경이라는 말하고 효경이라는 고사. 이래서 애비 어미를 잡아먹는 아주 불경스러운 동물로 즐겨 인용이 되는데 결국 이 주공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내 자식을 올빼미가 잡아먹었다는 뜻은 뭐냐면 왕실의 이 자식을 잡아먹었다. 올빼미가 그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올빼미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실까지 헐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빼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저는 못 들었는데 서울 사람이 돼갖고 올빼미가 야밤에 이제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주 이렇게 약간 지금 외곽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가끔 밤에 산책을 나가다 보면 논두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 소름이 확 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산길이나 이렇게 밤길 갈 때 괜히 그 동요가 나온다든가 해갖고 어린애가 이렇게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왜 하게 되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이 동요가 나와요? 네? 동요요? 동요가 가끔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들으면 사람이 그걸 들으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건 굉장히 이게 아주 조짐이 안 좋고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거. 그래서 흉조 중에 흉조다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그 올빼미 혐오증이 상상을 초월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공 얘기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울음소리 이런 것도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는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 올빼미 국을 끓여갖고 이제 그 대신들한테 하살했다 그러는데 흉조라는 올빼미를 이렇게 먹어서라도 깡그리 없애야 된다 이런 풍습이 이제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올빼미하고 비슷한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도 아주 재수 없는 뭐 새로 인식을 했다 그래요. 그럼 올빼미를 또 죽음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다면서요? 예, 한나라 문제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황제가 있는데요. 거기 문인 중에서 가희라는 아주 대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함을 받고 이제 좌천이 돼갖고 시골로 쫓겨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렇게 올빼미 한 마리가 이제 날라왔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복조부라 그러는 시를 짓는데 이 복조라는 게 이제 올빼미 한 종류입니다. 복조가 내 집에 모였다. 들새가 왔으니 주인이 장차 떠나려 하는구나라는 시를 지었다 그럽니다. 이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연 가희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그 고사가 있습니다. 나라의 망조가 될 때도 올빼미가 나타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1389년인데 공양왕 원년인데 고려죠, 고려. 그러니까 3년 뒤면 이제 망하잖아요. 1392년에 망하니까 망조가 들었는데 고려사절을 보면 고려 우왕이 제사를 지낼 때 올빼미가 그 태실이 뭐냐면 종묘에 태조 왕건의 신주를 모신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빼미가 태실에 나타나서 울어갖고 천지가 진동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불인과 악인의 상징이 올빼미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올빼미라는 말을 들었어요? 뭐 그만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부모를 해치고 반역을 도모한 우리가 흔히 그거를 강상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강오륜을 이제 그 아주 해친 악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올빼미라고 욕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최치원이 우리가 흔히 잘 알려진 토황소 경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당나라에서 이제 최치원이
합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합격을 했고 네. 이제 잠깐 있었는데 그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황소의 난을 그 토황소, 황소를 토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문을 이렇게 쓴 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토황소 경문을 본 황소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다는 그런 굉장히 명문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소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는 그러니까 황소는 그 독을 품고 올빼미 소리를 거두지 않은 채 걸핏하면 사람을 물어뜯고 오직 주인에게 대들어 짖어지는 일만 계속하였다. 그리고는 끝내 임금을 배반하는 몸이 됐구나라고 이제 아주 그 황소를 질책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의 창업주가 이제 태조왕건이잖아요. 네. 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족화 그러니까 견훤은 임금 그러니까 신라 경혜왕을 죽이고 그 불인 그러니까 인하지 못하 어질지 못함은 올빼미보다 심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광해군 이제 우리가 풍운하가 흔히 이제 대명사가 허균이지 않습니까? 네. 허균을 이제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허균을 뭐라 그러냐면 성질이 올빼미와 승냥이 같고 그 행동이 개와 돼지와 같았다. 이렇게 극언을 하게 됩니다. 허균 보고 올빼미, 승냥이, 개, 돼지 이런 막말 표현을 했어요. 지금 네. 보면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뭐 영모죄로 걸렸고 그것도 이제 능지처참이라는 정말 끔찍한 네. 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나쁜 인간은 올빼미라고 했지만 성인군자는 또 봉황이라고 했잖아요. 흔히 대비되는 말이죠. 올빼미의 반대말로 봉황이라는 표현을 우리 주로 썼는데 올빼미는 소인배, 봉황은 군자를 의미했던 거죠. 지난번에 이 봉황론, 올빼미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도 벌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되게 유치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사생결단이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의 박세당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숙종 때 그 우리가 잘 아는 노론의 영수 그 송시열을 올빼미로 풍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는 이제 그 삼전도 비문을 우리가 썼던 이경석은 또 봉황으로 칭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시열은 올빼미고 이경석은 봉황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박세당이 왜 그랬냐면 송시열이 자기만 깨끗한 척하면서 이게 사실 이경석이라는 분이 어쩔 수 없이 삼전도 비문이라는 청나라에 이제 항복하는 그 이 비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쓴 건데 그거를 송시열이 청나라에 아첨하려고 너무 과공비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그 이경석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세당이 그랬던 송시열을 꼬집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면서 소인배의 상징인 올빼미다라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올빼미가 그러니까 송시열이 군자인 이경석을 비난이나 하는 어떤 소인배로 이제 몰아붙인 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사건이 문제가 돼 갖고 박세당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노론 세력한테 사실 완패를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세당이 사문난적이라는 아주 파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박세당이 지었던 사변록 그다음에 다른 저작물들이 모두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세당 자체가 이 유교계에서는 파문당하는 그런 아주 네. 큰 사건입니다. 이 올빼미라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예전에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다 그럽니다. 당신은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매파라는 게 뭐냐면 그 북한 정책에서 강경파냐 그렇죠. 아니면 예. 그 좀 온건파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홍영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빼미 정도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보면 이 홍 장관 얘기로는 비둘기나 매 이런 극단보다는 균형 감각을 찾겠다 이런 예. 의미로 이제 말을 한 건데 이게 사실 맞지 않는 비유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 올빼미가 갖고 있는 이런 흉악한 얘기를 알았다라면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외교장관, 통일부 장관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그 좋은 의미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올빼미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참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슨 올빼미든지 뭐 이렇게 동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보면 고사를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빼미 얘기가 이제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올빼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무슨 동물의 비유해 갖고 자꾸 폄훼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면 그 오징어 표현 어때요?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은요. 저도 뭐
송중기하고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오징어죠. 그러니까 오징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맞은편에 있는 우리 저 PD 여기도 이제 내가 볼 때는 진짜 잘생겼는데 송중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오징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내가 볼 때 큰일 날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오징어가 사실 국민 간식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통계를 보면 이 오징어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해산물 가운데는 명태와 더불어서 부동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건데 사실 명태는 또 좀 다른 쓰임새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따르게 뭐 이렇게 뭐 크게 통조림이나 이런 게도 쓴다 그러던데요. 뭐 이렇게 게맛살인가 이런 게도 쓰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오징어가 부동의 1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맛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맛이 좋은데 명성에 걸맞은 대접을 받기는커녕 못생긴 남자의 대명사가 됐으니까 참 억울한 거죠. 예. 근데 그 예전에도 오징어가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면서요? 예, 그렇다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징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실 뭐 정약전, 정약용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징어처럼 생겼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오징어를 좀 이렇게 잘못 나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약전 하면 유명한 그 자산어보를 쓴 분 아니세요? 예, 어떤 분은 뭐 현산어보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정약전은 사실 정씨 집안의 둘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약용은 넷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약전 하면 이분이 이제 그 흑산도 유배 시절에 물고기 사전 백과죠. 그 자산어보, 현산어보를 썼는데요. 이 책에서 오징어의 어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중국 남북조 시절 그러니까 557년에서 589년 사이 심해원의 남월지에 오저거 그러니까 오징어의 어원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징어가 까마귀를 즐겨 먹었다는 거죠. 매일 그 물 위에 떠 있다가 뭐에 떠 있으면서 까마귀를 현혹을 시키면서 이렇게 가만히 죽은 척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아가던 까마귀가 이제 오징어 죽은 척을 하고 있으니까 물에 둥둥 떠 있는 걸 알고 달려들어서 쪼으려고 하면 그 순간에 오징어가 잽싸게 낚아채갖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징어를 까마귀 도적이라는 뜻에서 오적 그러니까 까마귀 오자에 뭐 도적적자라고 한 거거든요. 오저거 그러니까 오저거라서 오징어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까마귀 도적이라는 오저거가 바뀌어서 이제 오징어가 됐다는 건데 이 자산어보를 보면 오징어의 생김새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등에 뼈 하나가 있다. 살이 매우 무르고 연하다. 흐물흐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이 있다. 그다음에 주머니 속에 먹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누가 침범을 하면 뭐 먹물을 내뿜어서 현혹시키고 그 먹물로 글씨를 쓰면 그 색깔이 매우 인기가 있다. 근데 그 먹물로 쓴 글씨는 오래되면 벗겨져서 흔적이 없어진다. 그러나 다시 바닷물에 넣으면 먹의 흔적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산 정약용은 오징어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약용이 정씨 집안 넷째인데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그 1801년에 오징어 노래라 그래서 오적어행이라는 동물 우화시를 남깁니다. 동물 우화시라면 무슨 내용이에요? 예, 뭐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오징어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동물로 나오고 그다음에 백로는 이러한 어떤 이 유혹을 오징어의 유혹을 끝내 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풍자시죠. 네. 뭐 시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오징어가 백로한테 자네나 나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렇게 그 깨끗한 척 하얀 자태만 드러나느냐 그걸 이제 비아냥대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나 오징어는 먹물을 뿜어서 고기를 속여서 잡아먹고 그래서 배가 부른데 그대 백로는 고운 자태만 뽐내느라고 다른 물고기가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너 늘 배고플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오징어가 되게 깐족깐족한 이미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국에 백로의 염장을 지르는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네 백로는 까마귀 옷을 빌려 입고 하얀 본색을 감추고 이제 적당히 좀 살아가자. 그래야 물고기를 산더미 같이 잡아먹어갖고 처 자식을 또 먹일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백로는 계속 가만히 있어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쏘아붙였다는데요. 너 오징어 말도 일리는 있다만 하늘이 나 백로에게 결백함을 주었으며 나 백로가 보기에도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작은 밥통 하나 채우자고 얼굴과 모양을 그렇게까지 바꾸겠느냐. 고기가 오면 먹고 달아나면 쫓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고 꼿꼿이 서 있으면서 그냥 천면대로 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럽게 물이나 흐리고 살아라. 나는 굶어 죽더라도 고고하게 살 테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가 화를 무지하게 내면서 먹물을 확 뿜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멍청하구나. 너야말로 이제 굶어 죽어 마땅하겠다라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면서 이제 간다 이렇게 해서 우화시가 끝납니다. 다산 정약용은 왜 이런 내용의 동물 우화시를 쓴 거예요? 글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은 뭐 내막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시 그 다산 정약용이 이 셋지형인데 정약종 이 연루된 책농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공경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책농 사건이 뭐예요? 1801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책농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최필공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네. 그 셋째형인 그 정약종의 책농 그러니까 책을 넣어준 농짝입니다. 네. 책농이라는 게 그걸 이제 옮기다가 이게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농 안에 뭐가 있었냐면 천주교 서적, 그다음에 성물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인 신부라는 주문모의 편지 이런 게 들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그때는 서학이라서 이제 그렇죠. 탄압을 받을 때니까. 그래서 당시에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서 정씨 형제들이 연좌죄를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산의 지인들이 몇 가지 계책을 세워갖고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산이 끝내 거절을 했고요. 그 사건으로 셋째 형인 정약종은 참술당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렇죠. 사건이었고 다산하고 정약전은 유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은 도와주겠다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거절하고 고고하게 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동물 우화시로 표현한 걸까요? 예, 뭐 그렇다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혼탁한 세상에서도 절조를 지키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살기 뭐 고고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산의 의지 그런 것이 오징어와 백로의 우화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의 시에서 오징어는 먹물로 바다를 흐리게 하는 또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 비겁한 동물로 형상화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산 시를 보면 오징어가 이제 곧잘 뭐 다른 의미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물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왜 오징어 먹물이 자꾸 나올까요? 예, 오징어 먹물 이게 우리가 오정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징어로서는 사실 그렇게 탐탁스럽지 않은 그런 표현이에요. 네. 예전에 그 중국의 강동 사람들 이렇게 보면 흔히 이제 먹물 대신에 이 오징어 먹통을 써서 이 오징어 묵으로 그러니까 이 묵을 써갖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물품을 거래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기였다는 거죠. 왜 사기였어요? 오징어 먹물이 뭐 조화를 부렸어요? 아까 그 정약전의 자산어업에 잠깐 나왔다 그러는 건데 네. 이게 이 오징어 먹물이 쓸 때는 굉장히 빛깔이 뚜렷하고 잘 써진다 그럽니다. 잘 보이고. 근데 네. 시간이 흐르면 이게 말라면은 떨어져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갖고 오래되면은 남은 거는 빈종이뿐이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정묵이라는 말은 거짓 약속 혹은 뭐 사기 계약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썼다가 나중엔 다 떨어져 나가서 빈종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이 강진의 유배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탐진 농가첩이라는 그런 그 책을 쓰면서 첫머리에 오징어 먹물로 이제 탐진 농가라는 네 글자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성한 먹물로 껄끄러운 종에 쓰면 글자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매끈매끈한 종에 쓰니까 이게 자꾸 지워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되면 먹물이 사라지지만 다시 바닷물에 적시면 그 먹물 흔적이 되살아난다면서요? 이 아까 자산어업에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요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지법유서를 보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간사하게 속이는 자가 오징어 먹물을 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징어 명칭 중에 흑어 또는 묵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내심 속이 까만 인물을 지칭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뭐 거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 이제 이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백과사전 같은 걸 모아놓은 건데 오징어는 뱃속의 피와 쓸개가 새까맣기가 먹과 같다. 공격을 받으면 먹을 갑자기 내뿜어서 흑어라 그런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그러니까 이 구리로 오징어 모양을 만들고 그 다리를 모두 갈고리로 하게 되면 진짜 오징어가 착각을 해갖고 스스로 와서 갈고리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사람은 먹을 토하는 그런 오징어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사람이 오징어를 잡을 때도 사기를 친다는 건가요?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의 상징이잖아요, 오징어가. 네. 그런 사기꾼을 잡으려면 인간도 역시 사기로 맞서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오징어 잡는 모습을 서울 사람이고 그래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이 밝은 빛을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오징어를 역이용으로 해서 잡는다는데 야밤에 뭐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밝힌 집어등이라고 하는 거 그걸 내걸고 그다음에 수십 개의 낚시에 촘촘히 이제 달려 있는 형광빛 인공 미끼를 물 속에 이제 들이워 갖고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징어가 불빛에 반사된 인공 미끼를 착각을 해갖고 그걸 이제 끌어다 안아가지고 그렇게 낚시에 걸린다는 거죠. 오징어는 결국 제게 제가 넘어가는 거네요. 근데 오징어는 역시 맛있잖아요. 맛은 사기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이제 먹물 좀 뿜어낸다 그래갖고 사실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평면적이다 이래갖고 사실 우리가 너무 네. 오징어를 폄에 푸대접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징어 맛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뭐 네. 당뇨라는 병에 걸려 있지만 가끔씩 오징어는 먹는데요. 네. 이 맛있잖아요. 자산어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 맛이 감미로워서 회나 포로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남편한테 오징어라고 한 다음에 맛있는 거라고 설명해 줘야겠는데요. 네, 뭐 맛 하나는 끝내주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1452년에 문종 2년 때인데 그 사실 그 조선을 방문했던 명나라 사신이 가장 먹고 싶어했던 해산물이 뭐냐고 하니까 이제 그 그린 게 네. 오징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2,000마리나 선물로 이제 건넸다는 기록이 있고 안정복의 수남집을 보면 뇌물로 오징어를 바쳤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오징어를 되돌려준 어떤 사대부 네. 그 사대부를 청렴한 관리로 아주 그냥 칭송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징어가 그러니까 뇌물로도 사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임금한테 진상을 할 아주 양질의 오징어를 구하려고 전라도 경상도 관찰사들이 동분서주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성종임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각도의 처지에 맞게 그 오징어 같은 진상품을 올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상도나 전라도 해안에서 잡힌 오징어가 제주도 산보다는 작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자꾸 이제 제주도까지 가갖고 막 그런 뭐 오징어를 구해갖고 이 진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폐단이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임금이나 왕비가 주재하는 잔치에도 오징어가 들어 있었다면서요? 그 임금이나 왕후를 위한 잔치상을 우리가 진풍정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네. 예, 거기에 쓸 오징어를 진상하라는 이제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인조실록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그래서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물고기로 대체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황제가 무엇을 이제 찍어갖고 이제 진상품을 네. 건네라는 그렇게 물목이 뭐 이렇게 보내는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이 오징어 그것이 이제 마른 문어, 마른 전복하고 이제 해서 이 거기에 들어있을 정도로 아주 오징어가 고금을 통틀어 가지고 사랑을 받았던 그 간식거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맛도 마시고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뭐 잘 알지만 요즘엔 저도 술을 잘 안 먹고 그러지만 맥주에 치킨이라고 치맥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곁에 오징어 땅콩이 없으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료 보니까 또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가지고 땅콩 같은 경우가 거기를 딱 곁들이게 되면은 마른 오징어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뭐 양을 좀 낮춘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즐겨 먹는 거죠. 건강에도 좋은 거죠. 그 어릴 적에 오징어뼈로 상처를 치료하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징어뼈가 아주 유명하죠. 그 자산어부를 보면 오징어뼈가 곧잘 상처를 아물게 한다. 그리고 쇠살을 돋게 만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말의 상처, 그다음에 당나귀의 등창까지 다스린다 그러고 오징어뼈가 아니면 고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을 보면 이제 더 이제 신금 울리는 표현이 있는데 오징어뼈는 성질이 미지근하고 맛이 짜고 독이 없다. 그리고 기운을 돋고 의지를 강하게 한다. 여성의 누열, 여성의 누열이라는 게 저도 찾아보니까 월경은 아닌데 피가 뭐 좀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멈추게 하고 또 월경은 통하게 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오래 먹으면 또 정력을 더해주고 자식까지 낳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뭐 여성한테 좋고 남성의 정력을 주고 자식을 낳게 한다는 거면 최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컨대 오징어를 너무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오징어로 놀리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너무 오징어를 홀대하면 안 되겠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남자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송중기라든가 뭐 그 전에는 조금 전에는 또 강동원 가지고 이제 그렇죠. 비교하면서 네. 오징어라 그랬다는 건데 아니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오징어 소리 안 들을 수가 있네요. 좀 마찬가지지. 그리고 뭐 태양의 시청을 하게 되면 남편이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드라마 전후 30분 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전후 30분 동안에 부인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송중기를 맞이하기 전에 30분 동안 앙고를 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중기를 맞이한 다음에 태양이가 끝난 다음에 이제 30분간은 좀 여운을 느껴야 되는데 남편이 그냥 오징어가 딱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은 재수 없다는 거죠. 기분이 잡치고 이렇다는 겁니다. 특히 후에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후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극장에서 이렇게 멋진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갑자기 내 옆에 오징어가 앉아있다고. 요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보지 거의 거실에서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하긴 근데 송중기 같은 꽃미남 배우하고 비교하면 어떤 남편이 오징어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니라는 사람은 몇 명 되겠나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차마 그런 얘기 못하겠네요. 그 뭐 이런 저도 뭐 들으니까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평생에 자기 남편이 그래도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오징어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알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배우들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네. 그 뭐 오징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지당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쩡거리지 않고 흔쾌히 자리를 비켜줄 여유가 있고 그 당연히 비켜줘야 되고 굳이 네. 뭐 그렇게 이 부인의 어떤 아내의 어떤 그런 네. 로망까지 이렇게 해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한 가지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징어 못생겼지만 잘 알지만 씹을수록 구수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남편 오징어지만 씹을수록 구수하다는 사실 한 가지만 좀 알아주었으면 하면서 예. 이번 주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